운명의 전화. 새벽 1시 23분.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나는 한숨을 쉬며 게으르게 손을 뻗어 전화를 들었다. 사실 밤중에 깨어나는 일은 서울경찰서의 베테랑 형사로서 늘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전화는 나를 그렇게도 오랫동안 괴롭힐 문을 열 줄은 예상치 못했다. 형사님, 특이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 부하정 형사의 목소리는 마치 그가 악몽에서 막 빠져나온 듯 떨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피곤함을 잊었다. 강남역에서 빨간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나는 순간 숨을 멈추며 들은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 여행 가방, 시신,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밤 사람들로 붐비는 강남역. 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즉시 물었다. 자세히 말해, 정 형사. 시신? 누가 발견했나? 상태는 어떤가? 추리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는 본 장면을 재구성하려 애쓰는 듯 잠시 망설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출구 4번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죠. 청소부가 발견했고요. 열어보니 세상에, 그 안에서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미 피는 말랐지만 냄새가. 정 형사가 말을 멈추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빠르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안에는 분리된 신체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손, 발. 하지만 몸통은 없었습니다. 모든 부위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15년의 형사 생활 동안 나는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사해왔지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은 그 모든 것을 무색하게 했다. 빨간 여행 가방, 그 안에 담긴 분리된 신체. 그것은 내 안에 이상한 불타오르는 느낌을 자아냈다. 그러나 추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두꺼운 가죽 재킷을 걸치고 수첩과 배지를 챙겼다. 어두운 밤 거리를 달리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런 여행 가방을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 두었을까?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인 행동이었다. 마치 범인이 일부러 발견되기를 원한 것처럼.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스쳤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었다. 경찰의 노란 테이프가 여행 가방 주변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경찰차의 빨간 불빛이 근처 지하철 창문에 반사되어 깜빡거리고 있었다. 멀리서 청소부가 벽에 기대어 앉아 몸을 떨며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중년의 남성으로 마치 목이 막힌 듯 간신히 말했다. 그냥 옷이 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다. 하지만 그는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말문이 막혔다. 그가 말로 전하지 못한 것을 나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의학자들이 신중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빨간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다. 비싼 브랜드의 고급 가방이었고 손잡이가 곧게 세워져 있었다. 가방 옆에는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아마도 누군가 계단이나 인도를 끌고 갔을 것이다. 지퍼를 열자마자 강렬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나를 얼어붙게 했다. 그 안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이 튀어나와 있었고 끔찍한 비극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피는 이미 말라 비닐 포장 위에서 어둡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머리 부분이었다.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이 담긴 비틀어진 얼굴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영화의 장면이 아니었다. 현실이었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눌렀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범죄자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성을 산산조각냈다. 형사님, 이걸 보셔야 할 겁니다. 한 법의학자가 가방에서 꺼낸 다른 물건을 내게 건넸다. 그것은 오래된 신문 조각으로 피 때문에 흐릿해진 한국어 글자가 몇 줄 쓰여 있었지만 날짜는 읽을 수 있었다. 2019년 11월 10일. 나는 머릿속에서 사건의 단서를 정리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건 어떤 메시지 또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여행 가방은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고 하나의 도전이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절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산되고 준비된 일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검은 하늘 아래에서 나는 자신이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찬 여정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끔찍한 사건, 강남역 플랫폼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빨간 여행 가방은 원래 활기찼던 이곳의 분위기를 단번에 무겁게 만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조차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모두들 그 안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불길한 감각을 느끼는 듯했다. 내가 몸을 낮추고 가방을 열자 썩은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여 얼굴을 강타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머릿속을 휘감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내 직업 경력 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 피 냄새를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남은 것은 오직 내 눈으로 그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한쪽 팔이었다. 그것은 얇은 비닐에 대충 쌓여 있었지만 피부의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붉게 칠해진 손톱은 흠 하나 없이 온전했으나 창백한 피부와 검붉게 멍든 피는 피해자가 겪었을 엄청난 고통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법의학자는 얼굴을 돌리며 겨우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다. 나는 여행 가방 속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팔 아래에는 다른 신체 부위들이 있었다. 각 부위는 마치 범인이 전문적인 기구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난잡하게 분리한 것처럼 보였다. 절단면은 고르지 않았고 몇몇 부위에서는 뼈 끝 부분이 강한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건 의사가 한 게 아니야. 해부 지식이 있는 사람도 확실히 아니군.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상태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 인간성을 모독하는 행위 그 자체였다. 법의학 검토 절단면이 고르지 않고 망설였던 흔적도 보입니다. 법의학자가 손목과 팔 연결 부위의 결함을 가리키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떨면서도 끝까지 시신을 절단한 걸 보면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분석을 듣자 내 어깨 위로 가중된 사건의 무게를 느꼈다. 사건의 잔혹성뿐 아니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 때문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왜? 가방 맨 아래에서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담겨 있는 큰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그중 몇몇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날짜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2019년 11월 10일. 최근 신문이군. 아주 최근 기사야. 나는 중얼거리며 한 장을 기술팀에게 건넸다. 우리는 비닐봉지 사이에 끼어 있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도 추가로 발견했다. 다른 것도 있나? 나는 법의학팀에게 물으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대답은 나를 멈춰 세웠다. 신체의 몸통 부위가 없습니다, 형사님. 실종된 몸통의 추적 완전하지 않은 신체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보통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할 경우 모든 신체 부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몸통이 사라졌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이어졌다. 살인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빨간 여행 가방을 보며 나는 그것이 단순한 시신유기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도전장을 의미한다고 느꼈다. 가방은 사람들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번잡한 장소에 두어졌다. 나는 지시를 기다리는 부하정 형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지역의 모든 CCTV를 확인해 이 가방을 누가 가져왔는지 알고 싶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정 형사는 대답하며 무정의를 들어 기술팀에 명령을 전했다. 첫 번째 목격자 영상 분석팀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여행 가방을 발견한 청소부를 만나보았다. 중년의 그 남성은 강남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보호모를 꼭 쥔 채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습니까? 나는 그 앞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처음엔 누군가 잊고 두고 간 줄 알았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사람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 해서 확인했는데 그는 말을 멈추고 축 처진 어깨를 떨었다. 열어보니 끔찍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마음속 조바심을 억누르며 물음을 이어갔다. 아니요. 제가 몇 시간 전에 그 코너를 지났을 때는 없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의 떨리는 모습에서 나는 그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시 가방 쪽으로 돌아가며 나는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관들을 지켜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몸통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불길한 직감 강남역의 고요한 플랫폼, 위 빨간 여행 가방과 잘려진 신체 부위. 모든 것이 마치 내가 빨리 깨어나고 싶지 않은 악몽처럼 느껴졌다. 내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항의는 사건의 비정상적인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듯했다. 피해자 추적,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현장의 끔찍한 밤을 견뎌낸 뒤 지휘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지문으로 드러난 신원 몇 시간 후 정 형사가 약간의 혼란스러움과 함께 밝아진 얼굴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형사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올리며 긴장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이름은 박소진, 24세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종업원입니다. 그녀는 김혜진이라는 친구와 작은 아파트에 함께 살았으며 가족들은 11월 7일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 됐다고?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중얼거렸다. 가방이 발견된 시점까지의 시간은 시체가 죽은 뒤 꽤 오래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점점 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얽히기 시작했다. 소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 그녀가 실종되기 전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 나는 서둘러 말했다.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무를 수행하러 방을 나섰다. 그리고 그 순간 팀 전체의 긴장감과 바쁜 움직임이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다. 불안에 가득 찬 피해자 가족 인터뷰. 나는 소진의 가족을 만나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소진의 노모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삶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소진은 참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소진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인 듯 답했다. 소진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아이가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형사님. 그녀의 눈물은 내게 강하게 다가왔다. 내 경력 동안 이러한 가족들을 종종 마주했지만 그들이 엄청난 비극에 의해 으스러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젊은 그녀에게 정의를 어떻게 가져다 줘야 할지 생각하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피해자의 친구, 다가오는 실마리 소진과 함께 살던 김혜진은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할 다음 인물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연락해 경찰서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고 깊은 다크서클은 여러 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내 앞에 앉자마자 그녀는 끊임없이 두 손을 부딪히며 초조한 상태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진은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 살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녀가 진실의 한계를 넘어가기 전에 말을 잘랐다. 혜진 씨, 마지막으로 소진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그녀는 어렵게 눈썹을 찌푸리며 한참을 멈춘 후 기억하려는 듯 대답했다. 11월 7일 아침이에요. 그녀는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은 없었나요? 나는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돈 문제로 몇 번 말다툼을 한 적은 있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였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가까이 물었다. 소진 씨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거나 누군가 그녀에게 압박감을 준 적 있나요? 조금.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소진은 그녀가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몇 번 물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어요. 내가 본 바로는 혜진이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친구를 잃은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어딘가 성의가 부족한 느낌이 스며들어 있었다. 침묵하는 증인 같은 아파트 그 대화가 끝난 직후 나는 두 사람이 살던 작은 아파트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발견한 것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아파트는 꽤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나치게 깨끗한 모습이 오히려 나의 의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흔적이 분명히 드러났다. 소파 구석에 있던 작은 핏자국은 대충 닦인 것처럼 보였고 주방에서는 화학약품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싱크대에는 금방 사용한 듯 젖어있는 걸레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소진의 침실에서는 침대 아래 깔린 카펫이 원래 위치에서 끌려 나온 듯했다. 모든 흔적이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낯선 누군가에 의한 강탈살인이 아니었다. 이 조용한 공간 어딘가에 진실은 숨겨져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드러난 진실. 그날 오후 한강에 떠밀려 온 쓰레기 봉투에서 소진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진이 혜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복구되었다. 나 1,000만 원 곧 갚을게. 제발 서두르지 마. 이 짧은 문장은 마치 칼처럼 혜진이 경찰서에서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평온함을 깊숙이 꿰뚫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작고 사소한 단서들 속에는 곧 폭발할 진실이 숨어 있었다. 두 여성 사이에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드러난 진실. 소진과 혜진이 살던 아파트는 이태원의 오래된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외관으로 보아서는 벗겨진 벽과 페인트 자국이 남은 창문 등 평범하고
지루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평범해 보이는 공간 속에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나는 직감했다. 아파트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강타했다. 단순히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무겁고 음울한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마치 이 공간에 숨겨진 모든 것이 뭔가를 은폐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혜진은 거실 구석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두 손을 단단히 맞잡은 모습은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려는 몸부림 같았다.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온갖 가구들이 지나치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쇼룸 같은 느낌이었다. 직감적으로 혜진이 경찰이 오기 전에 철저히 정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안 곳곳의 조각들. 방 안에 뭐 없어요, 형사님. 저 어제 깨끗이 정리했거든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소파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거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이미 닦였지만 손전등의 빛 아래에는 희미한 붉은색이 여전히 섬유 위에 남아 있었다. 정리했다고? 나는 낮은 톤으로 물으면서도 눈은 여전히 그 자국을 바라봤다. 혜진은 내 질문에 화들짝 놀랐다. 그건 그냥 긁힌 자국이에요. 아마 제가 과일 주스를 쏟아서 그럴 거예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가 붉게 변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해 찬장과 싱크대를 열어보았다. 아직도 젖어있는 한 개의 걸레에서 화학물질 냄새, 특히 염소와 강한 세제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걸레를 들어 올려 그녀를 바라봤다. 이게 네가 말한 정리 작업 과정인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딘가 어긋난 느낌뿐이었다. 나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 속 작은 조각들을 이어 맞추고 있는 듯했다. 소진의 침실과 충격적인 발견. 소진의 방은 어디야? 나는 물으면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복도의 끝으로 걸어갔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내 뒤를 쫓으며 양손을 들고 나를 멈추려 했다. 안 돼요. 형사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녀가 말린다는 사실은 오히려 나를 더욱 안으로 발걸음하게 만들었다. 나는 문을 열고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거실의 깔끔한 모습과 달리 소진의 침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여기저기에 급하게 정리된 흔적이 보였고 침대 아래의 카펫은 원래 자리에 맞지 않게 밀려 있었다. 침대 모서리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보였는데 분명히 닦으려 했으나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화장대 근처에는 화학약품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카펫을 살펴보았다.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나는 나무 바닥에 묻은 반원 형태의 핏자국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자국은 희미했지만 손전등 불빛 아래 분명했고 침대에서 문 쪽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그곳에서 끌려간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문가에 서서 문틀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당장 쓰러질 듯 보였다. 그건 제가 손을 다쳐서 생긴 피예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그 말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다. 내 속에서 불쾌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 방 안의 흔적들은 단순히 범죄의 흔적만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절망과 후회의 잔해도 함께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 충분한 단서였다. 빨간 여행 가방과 아파트에서의 연결고리. 빨간 여행 가방은 어디서 샀어? 나는 갑자기 음색을 바꿔 질문을 던졌다. 내 목소리에 혜진은 눈에 띄게 떨렸다.
그녀는 말하려고 했지만 적절한 대답을 떠올릴 수 없는 듯 보였다.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누군가의 것일 거예요. 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시선을 깊게 던졌다. 실제로 우리는 이 지역의 한 상점 CCTV에서 혜진이 실종 사건 이틀 전에 여행 가방을 구매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그 영상 속 장면은 점점 그녀를 숨길 수 없는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차가운 아파트에서의 불길한 메시지. 이 아파트는 두 친구가 함께 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고통, 비밀, 그리고 범죄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나는 철저한 조사를 끝내고 그 공간을 나서며 혜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의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곳의 모든 흔적들이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강남역의 빨간 여행 가방 이상으로 이 작은 공간 속에 잔혹한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음을, 휴대전화에 담긴 비밀 휴대전화는 늘 주목받지 못한 채 조용히 존재하는 증인이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사건에서도 중요한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소진의 휴대전화가 조사팀에 의해 근처 한강가의 쓰레기 봉투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 전화기는 흙과 물에 젖어 심하게 손상되고 금이 갔다. 기술 담당자들은 그것을 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작은 기기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득했다. 전체 데이터를 복구해주세요. 어떤 세세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술팀에 간곡히 요청하며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다. 긴박했던 복구 과정 기술팀은 깜빡이는 녹색 조명 아래 최신 장비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키보드 타자 소리와 한숨 소리만 울려 퍼졌다. 팀원 모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소한 세부 사항 하나라도 놓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님, 이 전화기는 물과 충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바깥에서 기다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커졌다. 몇 시간이 지나 엔지니어가 마침내 나를 돌아보며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데이터들은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나는 기술자가 건넨 데이터를 손에 들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내용은 소진이 그녀의 친구 혜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로 소진이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전송된 것이었다. 너 내 돈 1,000만 원 빚졌어. 언제 갚을 거야? 갚을게. 그러니까 화내지 마. 더 이상 도망치지 마, 혜진. 네가 갚지 않으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대화를 읽으며 나는 가슴이 조였고 메시지가 단순한 돈 갚으라는 요구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압박감을 넘어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왜 소진이 돈을 빌려줬지? 아니면 정반대였나? 이 복잡한 금전적 관계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떠오르는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 했었다. 소진의 마지막 전화 메시지뿐만 아니라 소진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전화 데이터 또한 복구되었다. 그 시간은 11월 7일 오후. 그녀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이었다. 통화 목록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는 진실로 이어지는 날카로운 단서처럼 보였다. 나는 우연히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저장된 통화 내용을 열어보며 확신에 찼다. 소진의 음성이 녹음에서 들려왔고 분명히 긴장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혜진, 너 언제까지 도망칠 거야? 돈 안 갚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너 내 돈 벌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반대편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들렸고 혜진이 거의 구걸하듯 중얼거렸다. 소진, 제발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통화는 누군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끊어버린 듯 갑작스럽게 끝났다. 모든 단어와 음성이 방 안의 공기를 태워버릴 듯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신뢰로 쌓인 관계는 돈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았다. 마지막 사진들 멈추지 않고 나는 소진의 휴대전화 사진 앨범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찍힌 그녀와 혜진의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웃어 보이거나 소파에 앉아 장난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에 이어 사진들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찍힌 마지막 사진들에는 천전만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적힌 은행 송금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진이 왜 이런 사진을 저장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기록을 남겨 다가올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화면 뒤에 숨은 진실, 이 데이터를 혜진을 추궁하는 증거로 사용하며 나는 그 안에서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혜진이 궁지에 몰려 행동할 길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소진 스스로가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친구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몰아넣었던 걸까? 게다가 삭제된 메시지들 속에서 복구된 한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진이 쓰고도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다. 너는 정말 나를 신경 쓰지 않았나 봐. 하지만 네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문장은 소진이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 절망의 메시지 같았다. 휴대전화, 진실을 비추는 거울 부서지고 흙으로 얼룩진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나는 큰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물건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의문을 풀 열쇠가 담겨 있었다. 감정은 없지만 이 물건은 모든 말을, 선택을, 그리고 증오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다. 수사기술실을 떠나며 데이터를 담은 서류를 손에 들고 나는 생각했다. 두 젊은 여성의 삶은 깊이 얽혀 있었지만 그 얇은 신뢰가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매듭으로 변했다. 모순으로 가득한 진술신문실은 진실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종종 치열한 심리게임에 가까운 긴장감 넘치는 극적인 순간을 동반한다. 좁은 공간 속 희미한 흰 빛의 조명 아래 시계의 초침소리와 무거운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소진의 절친이었던 혜진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두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연약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모든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문의 시작, 혜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듯 서로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기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멍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증거들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혜진 씨. 소진의 휴대전화, 아파트에 남아있는 혈흔, 그리고 빨간 여행 가방. 모든 것이 당신을 지목하고 있어요.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혜진은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가늘고 부서진 소리로 변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소진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건 다 사고였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고라는 단어는 칼날처럼 방 안의 긴장감을 가른 듯했다. 사고. 그 말에 나는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애썼다.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고라고요? 친구를 토막내고 여행 가방에 넣은 게 사고였다고요? 내 말은 혜진의 정신을 정통으로 때린 듯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두려웠어요. 그녀가 쓰러진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소진을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설득력 없는 변명, 소진 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되풀이하며 분명히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그럼 그녀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당신은 무얼 했나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최소한 구급차라도 부르지 그랬어요. 혜진은 헐떡이며 거의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저 너무 당황했어요. 만약 경찰이 와서 우리가 다툰 걸 본다면 저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그런 줄 알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누가 피를 보면. 무엇을 본다고요? 나는 그녀가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며 물었다. 피를? 봐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소진에게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아마도 그녀가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녀를 토막내고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강남역에 버리는 거였다. 이것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친구가 할 행동인가요, 혜진 씨? 폭발하는 공포심 혜진의 눈물은 폭포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저도 몰라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것이 없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누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마치 그것이 그녀의 끔찍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파트 근처 CCTV 영상이 있어요. 당신이 한밤중에 여행 가방을 택시에 싣는 장면을 포착했죠. 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여행 가방, 그리고 세제를 구매한 영수증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당신이 당황했다고 했던 그 시점과 완벽히 일치해요. 그러니 이른바 당신의 당황함은 며칠간 지속된 것인가요, 혜진 씨?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얼굴이 굳어버렸다. 마치 모든 진실이 폭로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처한 듯했다. 나는 혜진이 단순한 공포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의 변화 그 순간 나는 혜진이 진실을 완전히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혜진 씨,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진 씨와 당신 둘 사이에 무언가 더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 더 관련되어 있나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 맞죠? 그녀의 눈은 순간 당황스러운 빛을 띠었고 손은 뭔가 숨기려는 듯 더 꽉 쥐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더 숙이며 나지막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소진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녀는 돈 갚으라고 계속 저를 몰아붙였어요. 저는 기한 연장을 부탁했지만 그녀는 만약 기한을 넘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쌓아온 체면이고 뭐고 다 망칠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통제력을 잃었어요. 그녀는 계속 소리치면서 돈을 요구했고, 그리고 나는 그녀의 끊긴 말을 이어받으며 강하게 물었다. 혜진은 청은망은 무게를 들어올리듯 결국 고백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손에 유리병을 들고 저를 향해 던지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밀쳤어요. 고작 밀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진술의 끝. 그러나 여전히 남은 의문 그 순간 신문실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혜진의 눈 속에서 공포를 보았으나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결과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문제는 소진 씨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혜진 씨.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하고 흔적을 지운 행위.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단순히 사고를 저지른 순진한 사람이 보여줄 반응이 아니에요. 혜진 씨, 아직 감추고 있는 게 있죠. 그녀는 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나는 이 진술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느껴졌다. 언뜻 보기에 완전한 고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혜진은 주요 용의자로 떠오른 채 신문실을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남은 수수께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머물렀다. 이 사건은 혜진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비극적인 진실 혜진이 신문실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잔인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과 같았지만 그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고통스러웠다. 혜진은 소진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섰음을 인정했다. 저는 항상 소진을 존경했어요. 그녀는 인조 스테인리스 테이블 아래를 응시하며 마치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다. 내재된 갈등 함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둘의 우정은 외견상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소진은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그 특성은 혜진에게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제가 하는 모든 것보다 더 잘했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거만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녀가 항상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완전히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혜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메모를 적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나요? 나는 점점 명확해지는 의혹을 감추며 물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저는 매번 돈 한 푼 한 푼을 벌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죠. 그리고 상황은 소진이 혜진에게 빚을 갚으라고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때 바뀌었다. 혜진은 처음에 매우 고마워했지만 그 돈은 그녀를 점점 나락으로 몰아넣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다. 저는 사채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그녀가 저에게 준 돈은 단지 갚겠다는 약속일 뿐 실제로 저를 도와준 것은 아니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변명을 넘어서 그녀의 분노와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가 더 깊은 진실을 숨기고 있음을 감지했다. 운명의 날 그날, 소진은 가벼운 미소를 띠고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에 들어섰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혜진과 빚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의 주방 한가운데에서 저를 가로막았어요. 전혀 망설임도 없이. 혜진은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말했다. 소진은 제게 소리를 지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제 체면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원망이 배어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분노로 찢겨나갔다. 당신은 벼랑 끝으로 몰리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는 그녀를 더 긴장시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혜진은 빠르고 격한 숨소리 속에서 끊어가며 대답했다.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그냥 설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듣지 않았죠. 우리는 몸싸움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녀가 식탁 위에 있던 유리병을 들었어요. 저한테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살짝 밀쳤을 뿐이에요. 정말 살짝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할 말을 아끼며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가 넘어졌어요. 혜진은 거의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진의 머리가 주방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저는 피를 봤어요. 너무 많은 피가 흘렀어요. 저는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혜진의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나는 그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며 물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울먹였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을 부르면 그들이 제 잘못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섬뜩한 행동 두려움에 압도된 혜진은 단순히 흔적을 없애려는 행동을 넘어서 모든 것을 지우려 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칼을 꺼내 소진의 시신을 조각내어 각 부위를 비닐봉지에 싸넣었다고 털어놓았다. 빨간 여행 가방.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건 어디서 났나요? 제가 샀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억눌린 듯 대답했다. 그때는 여행 가방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시신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제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요. 혜진은 그날 저녁 늦게 어떻게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를 나섰는지, 택시에 올라타 곧바로 강남역까지 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곳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였고 그 누구도 우연히 놓인 여행 가방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소진의 나머지 신체 부위는요? 혜진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는 나머지를 포장해서 한강에 버렸어요. 그녀는 거의 생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극적 진실, 나는 그 작은 공간 안에 앉아 가라앉은 듯한 정적을 느꼈다. 혜진의 진술을 통해 나는 단순히 공황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여자를 본 것이 아니었다. 질투, 금전 압박,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성을 함께 목격했다. 하지만 혜진이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녀의 행동에서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벌인 잔혹한 행위는 그냥 소진의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 그를 감추려 한 방법, 시신을 조각내고 흔적을 지우려 한 행동들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신문실을 나서는 동안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손에는 기록된 노트를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떠나지 않았다. 진실은 단순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로는 그것이 남기고 간 아물지 않는 상처 속에 묻혀 있다. 빨간 여행 가방과 운명의 밤 혜진은 신문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공간은 차가웠고 그녀가 묘사하고 있는 운명의 밤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무게로 처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후회, 슬픔, 아니면 단지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회피의 흔적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방 안의 침묵을 깬 질문이었다. 혜진 씨, 그 밤에 일어난 일을 가장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특히 빨간 여행 가방에 대해서요. 그걸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리고 강남역까지 어떻게 가져갔나요? 여행 가방, 악몽의 시작 혜진은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설명하려는 듯 말을 골랐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녀는 멈칫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너무 늦었지만 저는 그 여행 가방이 사라졌으면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 여행 가방을 언제 샀죠? 나는 강조하며 물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선을 고정했다. 사건이 있은 후 하루 뒤 밤에 샀어요. 혜진은 힘겹게 고백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을 찾아갔어요. 멀리 떨어진 가게를 선택했다는 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제야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 저는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한다면 가방의 출처를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은 그 과정에 대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반에서 가장 큰 빨간 여행 가방을 골랐다. 너무 눈에 띄게 커서 그녀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바로 느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빨간 가방만 크기가 충분했거든요. 넣기에 커야 했으니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목이 메인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무엇을 넣기 위해서 말이죠, 혜진? 소진의 시신 일부겠죠, 그렇죠? 그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운명의 밤, 절망의 여정 혜진은 여행 가방을 사서 아파트로 가져온 뒤에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늦은 밤이라 아파트 주민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다. 캄캄한 아파트 안, 혼자 남아 그녀는 소진의 시신을 가방 안에 한 조각씩 넣었다고 말하며 자책했다. 하나씩 가방에 넣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나는 그녀가 외면하려는 악몽과 직면하도록 몰아세웠다. 혜진은 오열하며 말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 밤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아파트가 피투성이었어요. 누군가 들키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녀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며 영어 푸 말을 이었다. 몸에 손이 닿을 때마다 떨어서 그만두고 싶었어요. 피냄새, 토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말은 듣는 이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다. 그 가방에 옷을 덮어 숨겼어요. 가능한 보통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복도를 지날 때 한밤중이라 모두 자고 있었어요. 복도에 울리는 제 발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강남역으로 가기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나요? 택시를 잡았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강남역으로 데려다 달라고만 했고 그 외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죠. 택시기사가 가방에 대해 묻진 않았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의심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밤늦게 여행을 가는 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남역. 어둠과의 대면 혜진의 말 하나하나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 운명의 밤에서 가장 정점은 그녀가 강남역에 가방을 두고 떠나는 그 순간이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나는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저는 너무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계단에 울리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강남역에서는 나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답했다. 출구 4번에 두었어요.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단지 뒤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뛰고 싶어도 뛸 힘조차 없었어요. 왜 하필 강남역을 선택했나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누군가는 분명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 말을 막아섰다. 정말로 경찰이 발견하길 원했던 건가요? 아니면 단지 죄의 증거가 북적이는 장소에 묻히길 원했던 건가요? 혜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 대신 침묵했다. 마치 내 말이 그녀의 감추고 싶었던 본능을 폭로한 것처럼 보였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냥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걸 없어지게 하고 싶었어요. 빨간 여행 가방, 냉혹한 범죄의 상징. 이건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진의 절망과 왜곡된 진실, 두려움과 증오가 뒤섞인 행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강남역 그 분비는 장소에 놓인 빨간 가방은 단지 소진의 시신을 담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혜진이 마음 깊은 곳에 품었던 복잡한 감정을 모두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진술을 기록하며 마무리했지만 마음속에 얼음 같은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정신적 격변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냉정한 계산을 한 범죄자인가?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나는 신문실을 떠나며 내 머릿속에서 빨간 여행 가방과 함께한 운명의 그 밤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겉보기엔 단순하고 무덤덤해 보이는 물체가 사실은 이토록 깊은 상처와 피, 눈물을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사로잡았다. 밖에서는 서울의 밤하늘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이 사건의 어둠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진실의 법정 2020년 6월 15일,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열렸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번 사건은 단지 끔찍한 범죄라는 것뿐 아니라 강남역의 빨간 여행 가방과 그 안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이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유였다. 피고석에 앉은 혜진은 거의 움직임 없이 굳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피했다. 아마 대중의 냉혹한 시선과 판단을 견디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검사의 냉혹한 기소 검찰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년의 단단한 인상을 지닌 남성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행한 끔찍한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법정에 있는 누구도 그 끔찍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혜진은 단순히 소진의 죽음을 우발적으로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한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검사는 혜진을 곁눈질로 잠시 바라본 뒤 엄숙히 목소리를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검사는 중요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혜진의 행동 경로를 명확히 설명했다. 빨간 여행 가방, 소진의 죽음 이후 피고가 의도적으로 구입,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일치하는 구매 영수증, CCTV 영상, 심야의 혜진이 빨간 여행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탑승한 장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복구된 마지막 메시지들에는 서로 위협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장이 감돌았는지 보여줌.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그녀는 시신을 처치했고 조각냈으며 일부는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강남역 한복판에서 빨간 여행 가방에 넣어 아무렇게나 두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만들려는 듯이요. 그는 배심원단을 강하게 응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공황 상태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되고 의도된 냉정한 범죄 행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피고 측 변호, 이제는 혜진의 변호사 차례였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차분히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희 피고인 혜진 씨는 전과 없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오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며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그런 다음 천천히 혜진 곁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듯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혜진 씨의 행동은 그녀의 친구 소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혼란, 그리고 심리적 붕괴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냉혹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황했을 뿐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였다. 변호사가 그녀를 대신해
변론을 이어가는 동안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혜진을 냉혈한 범죄자로 단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녀는 사리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은 비극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혜진의 개인 변론 재판장은 혜진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천천히 돌아본 뒤 멈췄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히 말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방안을 울렸다. 저는 절대 소진이 죽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배심원들을 향해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소진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우정은 저에게 점점 숨막히는 압박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가 왜 유리병을 들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밀쳤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한 행동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넘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혜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경찰이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요. 그녀의 비통한 목소리는 법정을 깊은 침묵에 빠뜨렸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 법정 뒤쪽에서는 소진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검찰, 변호사, 그리고 혜진조차도 침묵할 뿐이었다. 판결 며칠간의 뜨거운 논쟁과 여러 증언 끝에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 법정은 혜진이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잔혹하게 처리하며 은폐를 시도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행동은 공황 상태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죽음 이후 그녀가 취한 단계적 행동은 매우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배심원단을 둘러본 후 결론을 내렸다. 본 법정은 혜진 씨에게 과실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혜진은 고개를 숙였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판결 때문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명백한 사실 때문이었다. 그녀의 어떠한 행동도 소진을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진실의 법정. 끝나지 않는 이야기. 재판장이 문을 닫으며 사건은 법적으로 결론에 도달했지만 방을 떠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단 한 번의 망설임 없는 행동으로 그녀의 젊음과 자유를 잃게 되었고 소진의 가족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딸을 잃었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으나 진실이 가져온 무게는 그 누구도 가벼워지게 하지 않았다. 때로 진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 법이다. 마지막 변론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뒤 법정에 있는 모든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으나 누구도 마지막 판결을 향한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그 누구도 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과연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없었다. 혜진의 변호사인 박건수 변호사가 피고석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정장을 가볍게 만지며 복장을 가다듬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순간은 배심원단에게 혜진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박
변호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법정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변호사로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 제 가슴을 아프게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실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잠시 멈추어 배심원단을 돌아보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한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운명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 그리고 삶의 압박 속에서 짓눌린 한 인간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혜진은 냉혈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공감과 두려움의 이야기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그의 목소리 톤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혜진을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위험한 살인자도 계획된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개인적, 재정적 압박 속에서 짓눌린 젊은 여성일 뿐입니다. 혜진은 소진의 생명을 앗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벌어진 사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한 비극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혜진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꼭 쥔 채 있었다. 그녀는 유죄의 무게에 짓눌려 작은 소녀처럼 말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일부러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과 형사 기소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이 짓눌러버린 한 약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행동에 대한 설명 박건수 변호사는 검사가 제기한 혜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으며 그 행위들에 대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비닐봉투들, 빨간 여행 가방, 그리고 시신 유기, 이 모든 것들을 혜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계산된 계획을 가진 침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전에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절망에 빠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취한 모든 행동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덧붙였다. 또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혜진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했던 행동, 비참하고 파괴적인 실수였지만 그 행동은 공황과 상황을 감당할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혜진의 인간적인 면, 우리는 이미 소진과 혜진 간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통해 금전적 압박과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혜진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단지 돈에 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소진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작고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녀가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박 변호사는 한 템포를 쉬고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본 뒤 배심원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혜진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곧 악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찾으실 수 있다면 그녀가 남의 삶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지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인간일 뿐입니다. 마지막 호소 박건수 변호사는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들이 자주 말하듯 진실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보는 증거를 단순히 평가하는 것을 넘어 맥락, 동기, 그리고 각 개인이 견뎌야 했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데 있습니다.
혜진은 친구를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진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것은 혜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그녀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혜진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압박과 두려움에 삼켜져 버린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고 배심원단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점을 부디 판단하시는데 고려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무거운 침묵 박 변호사의 변론은 끝났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가 남긴 말은 법정 전체를 감싸 안으며 깊은 침묵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아무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듯했다. 피해자 가족석에 앉아있던 소진의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법정의 고요를 갈라놓았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다른 감정보다도 모든 것을 더 비통하게 만들었다. 혜진 또한 변호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얼굴은 눈물로 뒤덮였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배심원단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든 한 생명은 이미 사라졌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행동들로 인해 대가를 치를 운명이라는 것을. 박건수의 마지막 변론은 끝났지만 누가 진정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공중에 남겨진 채였다. 혜진인가, 소진인가, 아니면 인생의 잔혹함 자체일까? 비극의 종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던 순간 법정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요해졌다. 모든 증거, 증언,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고려한 결과 법원은 피고 이혜진이 과실치사 및 시신은폐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책상을 3번 두드리는 망치 소리는 운명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긴 시간의 논란을 마무리했다. 감정의 무게 아래 놓인 혜진 피고석에 앉아있던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는 모습으로 무너졌다.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전혀 없이 창백했고 그녀의 어깨는 온몸의 힘을 잃은 듯 무겁게 처졌다. 그녀는 마치 벌을 집행하는 이 책상과 하나가 될 것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고 간간히 들리는 억눌린 흐느낌조차 법정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며 잔잔한 공명처럼 남아있었다. 가족의 상실감 방청석 쪽에서 소진의 어머니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열했다. 온 몸이 떨리면서 그녀는 딸의 영정을 꼭 움켜쥔 채 흐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게 들렸다. 내 딸, 내 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반복했으며 절망에 갇힌 슬픔이 도무지 끝날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멍한 눈빛으로 먼 곳만 바라보았다. 이번 판결은 그들이 바랐던 정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판결이 내려져도 소진은 결코 돌아올 수 없고 그들의 딸을 믿고 의지했던 혜진 역시 그 신뢰를 처참히 배신한 존재가 되었다. 잠시 뒤 소진의 어머니는 혜진을 얼마나 깊은 고통으로 바라보았는지가 느껴지는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미움과 슬픔이 겹쳐진 눈빛으로 고백했다. 넌 18년 뒤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내 딸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에 굴복하며 기운을 잃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혜진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돌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눈물만 흐르고 있었다. 두 손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듯 허둥거리며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이 허공을 스쳤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이었다. 배심원들의 갈등 판사가 서류와 함께 자리에서 떠난 뒤 배심원단은 조용히 방을 떠나면서도
간단히 다치지 않는 미묘한 갈등의 기색을 풍기고 있었다. 배심원 중 한 명인 중년 여성은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옆에 동료에게 나직히 말했다. 18년. 그게 옳은 판결인지 모르겠어. 그녀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건 맞지. 하지만 그런 공황부터 비롯된 건지 정말 잔혹했던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단지 몰릴 데가 없는 한 여자였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에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히 답했다. 공황 상태라는 게 잔혹한 시신 훼손이나 흔적 지우기, 또 유기를 계획적으로 할 만큼 충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잖아. 엄격한 판결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냉정한 행위를 묵인하는 셈이야. 기억나지? 그녀는 빨간 가방에 넣기 전 비닐봉투부터 준비했어. 그런 행동이 단순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여성 배심원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내적으로는 두 여자의 삶을 모두 우리가 무너뜨린 건 아닐까? 소진도 혜진도 아무도 이긴 게 아니야.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어. 묵직한 생각들 재판이 끝난 뒤 내가 있던 법정의 구석은 지난 긴장된 시간을 아직 담고 있는 듯했다. 뭔가가 내 마음을 짓눌렀고 어떤 빛도 이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올 수 없었다. 혜진이 차가운 금속문을 통과하며 구속된 공간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봤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피할 수 없는 판결의 무게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과거 강남역에서 그녀가 놓았던 빨간 여행 가방과 처음 마주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묵묵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던 물체가 사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진실은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냈지만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공허한 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다.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소진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복도로 나와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감정을 모으는 듯한 힘이 담겨져 있었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레 성큼 다가와 물었다. 이 판결에 만족하시나요?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내 딸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걸요. 혜진에게 평생 형벌이 내려진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겠지요. 제가 만족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입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한 번 더 한 발씩 떨리듯 무겁게 천천히 떠났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또한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긴 힘든 모습으로 천천히 발길을 끌어갔다. 끝나지 않는 나의 기억들,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며 사건의 여러 순간을 되새기게 했다. 강남역에서의 빨간 가방, 혜진의 두려움 어린 눈빛, 아이를 잃은 소진 어머니의 외침. 이런 기억들은 내 머릿속에 질리고 무겁게 쌓였다. 이 모든 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반된 신뢰와 보이지 않던 압박들이 두 생명을 무너뜨린 비극이었다. 소진은 영원히 사라졌고 혜진은 가혹한 후회와 감옥의 벽에 갇힌 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누구에게도 평화로운 마무리를 주지 못한 상처였다. 진실은 때론 공정한 판단도 해방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단지 생생하게 남아 나를 따라오는 붉은 여행 가방처럼 오래도록 머물 뿐이다. 사건으로부터 배운 교훈 재판은 끝났지만 그 비극의 여운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 내게 이 사건은 단순한 냉혹한 인간성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얼마나 쉽게 마음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신뢰와 개인적 갈등에 대한 교훈 소진과 혜진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나는 인간 간의 신뢰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한때 절친이었고 같은 집에서 살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던 친구였다. 하지만 1,000만 원의 빚, 재정적 압박, 그리고 소진의 성공 앞에서 느껴지는 열등감은 이 우정을 서서히 불타오르는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사건 이전에는 인생의 사소한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로 끝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갈등이 조용히 자라나 내면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단순히 소진을 질투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소진이라는 존재가 주는 그림자에 눌려 숨이 막힐 정도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며 결국 신뢰를 증오로 바꾸고 말았다. 압박이 인간을 극한으로 몰아갈 때 이 사건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인간의 판단력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양심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다. 혜진은 태어날 때부터 냉혈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재정적 압박과 사회적 기대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이었다. 빚과 실패, 그리고 균형 잡히지 않은 관계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녀를 억눌렀다. 이러한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운명의 밤에 폭발하여 그녀가 소진을 밀어버린 동기가 되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압박과 심리적 억압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점이다. 혜진이 겪은 것은 비단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중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리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다. 혜진은 자신이 망가진 현실을 숨기려 일련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선택들 때문에 그녀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렸다. 우리 각자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몇 번이나 우리 주변 누군가가 무너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쳤을까? 인간은 마지막 행동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사건이 끝난 후 나는 누군가가 두 여성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진지하게 이해해봤을지 궁금했다. 소진은 명백한 희생자였다. 하지만 혜진은 어떨까? 그녀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연속적 실수였다. 그럼에도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잘못으로만 정의될 수 있을까? 인간은 종종 그들의 가장 약한 순간으로만 평가받는다. 혜진은 자신의 두려움과 공황에 무너졌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에 의해 희생된 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나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정말 악독한 가해자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 갇힌 또 다른 피해자였는가?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마지막 행동만으로 그들을 판단하곤 하지만 그 행동이 사실은 오랜 시간 쌓인 실수와 압력의 정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정의는 과연 해방감을 줄 수 있는가?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고 혜진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을 때 방 안에 누구도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소진의 가족은 고통 속에 남아 있었다. 비록 혜진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벌은 그 슬픔을 달래주지 않는다. 단지 가족들로 하여금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할 뿐이다. 한편으로 혜진에게 이 판결은 분명한 형벌이자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와 마주하는 유일한 기회였다. 과연 18년이라는 시간이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에 충분할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를 후회로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채 버티도록 만들 뿐일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나조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소진도 혜진도 모두 그들의 통제 밖의 맥락과 요소들에 희생되었다. 정의란 때로는 단지 다른 비극을 대체할 뿐이라는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다. 평온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 혜진은 여전히 살아있겠지만
그녀의 청춘은 감옥 안에 18년으로 제한되었고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괴로운 시선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혜진의 한 부부는 소진과 함께 그 비극적인 밤에 이미 죽어버렸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차가운 법정 계단을 내려오며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과 떠오르는 이미지 속을 어슬렁거렸다. 빨간 여행 가방, 굳어버린 핏자국, 두려움에 가득 찬 혜진의 눈, 그리고 소진 어머니의 흐느낌까지. 이 모든 기억은 하나의 소용돌이처럼 얽히며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다. 배신된 신뢰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어떻게 두 젊은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다. 더 이상 소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혜진 또한 감옥과 자신의 양심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모두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진실이란 결코 공정한 판단이나 해방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빨간 여행 가방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지속적인 여운으로 남을 뿐이다.